자, 오늘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새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 발탁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모두 이제 진보부터 시작해서 보수까지 총리 지명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관가에서는 보통 관운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또 달리 말하면요, 무색무취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지난 시간에 이제 인사 얘기하면서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또 또한 선택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고려가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라 하면 민주당이 이제 국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반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을 국무총리를 일단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국무총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됐을 경우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국무총리 서리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건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무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4개 정부에 걸쳐서 이제 경륜을 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노련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선인의 바람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선인을 통해서 책임 총리제를 진짜 구현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장관이나 차관들 인사하는 데 있어서 총리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일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총리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장관은 조금 더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로 임명하면서 조화를 좀 조화 있는 모습을 가져나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안정감을 확실히 주는 것 같은데 신선함, 참신성 이런 부분은 물음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한편 또 드는 생각은 책임 총리제가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엔 지금 책임 총리 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지금 인수위 측에서 지금 3배수, 2배수로 규정해 놓은 그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논의해가지고 본인이 추천할 거 좀 추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도 좀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분이 조화롭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감, 무난함입니다. 참신성, 신선함 이런 거 있으면은요 총리 인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사청문회 전력이 상당히 세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분들 있잖아요. 대규모로 이제 민주당 보좌진으로 참여하고 또 TF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총리 지명자,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낱낱이 그냥 돋보기처럼 쳐다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한 수준의 검증이 될 것인데 조금이라도 좀 흠이 있으면은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무난한 분을 추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이렇게 경륜 있는 국무총리가 잘 보좌한다면 국정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준석 대표를 만났었거든요. 잠깐. 그랬는데 당이 조금 좀 서운해한다 라고 해요. 왜냐면은 아니 도대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뭘 했냐. 우리는 그동안 5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는데 이분 잘 계시다가 김앤장 변호사 하시다가 고문하시다가 이렇게 또다시 총리한다?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장관 지명 같을 때 당의 인사들을 좀 많이 우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인사청문회 문턱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 한덕수 초대 총리 내정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당연히 검증 공세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준석 당대표.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잘 골랐다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요, 역시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문제가 좀 있다. 론스타 사건에 연루됐는지 그 의혹 문제도 따져볼 것이다. 호평도 많지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재정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시행령 개정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일어나지 않았냐. 두 번째, 론스타가 헐값 매각됐고 다시 고가에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앤장이 그 법률 대리인이었는데 고문 아니었느냐.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본인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변호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근데 참 이렇게 좀 공직에 좀 오래 있고 명망가 분들은 공직 갔다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서 좀 예우받고 또 공직 갔다가 또 김앤장 가서 예우받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략 최근까지도 사무실, 관용 차량 다 이렇게 지급받았다고 하고요. 고문료가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인사검증 TF에서는 좀 살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지난번에 공직을 맡았을 때 검증의 주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8개월 동안 뭐 김앤장에서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보수받은 것, 그것도 최근 것까지 하면은 이 자꾸 공직 끝난 다음에 그런 로펌에서 보수받은 것이 맞냐, 그런 분이 다시 총리 가는 게 맞냐, 김현장 대리인 아니냐, 이런 공격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또 2007년도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 출처 미상의 좀 금액이 있었다. 이걸 해명해 봐라 라는 것이 또 쟁점이 될 것 같고, 1989년에 종로 3층 건물을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고요. 계속 뭐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런 또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인수위 차원의 인사검증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보 같은 것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무난하거나 조용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의혹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미대사 이후에 그 10년, 그리고 2007년에 총리 이후에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15년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2007년에 있었으니까요. 15년이면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15년 동안에 뭐 재산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기자본감시센터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쪽에다가. 저축은행 사태도 그랬고요. 론스타 불법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2007년도에 김앤장에서 급여 받았다. 공직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김앤장 갔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공직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앤장이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각 기업들이나 김앤장이 특히 이제 앞장서서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노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돼 있는 부처, 환경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노하우 전수받기 위해서 대거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김앤장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공짜로 월급 주고 사무실 주고 운전기사까지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적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검증은 좀 깐깐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개인적인 문제 검증하고 정책적인 문제 검증을 좀 분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반대하고 역공을 취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좀 민주당하고 같이 얘기해서 좀 검증을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선례를 한번 남기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흔들고 비난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상대적인 이익을 반사이익을 봐온 게 한국 정치권이고 양당제 구조의 폐해거든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똑같이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게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좀 선뜻 동의해주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증은 자료 제출 못합니다라고 버팅기지 말고 좀 자료 제출 충분히 하고 좀 소명해서 별도로 비공개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진짜 문제된 거 있으면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인사청문회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 방식이 미국식 방식인데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도덕성 검증을 비밀스럽게 비공개로 다양한 정부의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다면 과연 장관 후보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도덕성에서 분명히 제껴져가지고 본 청문회를 가지도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에 좀 착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요.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공격만 하거든요. 여당 되면 피해가고 야당 되면 무조건 공격하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야가 바뀌어가면서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선례를 깼으면 좋겠어요. 전 더 다당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지금처럼 양당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뒤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정치가 계속 굴러가니까 국민들의 불신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런 얘기도 민주당이 먼저 꺼내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미 야당이 돼 있고 또 뭐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선인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좀 제안을 하고 민주당이 흔쾌하게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나 당선인 측에서 제안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은 민주당이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진 쪽에서 먼저 내놔야 돼요. 자기 욕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당선인 측이나 저 인수위 쪽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바라보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비판만 하면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절대평가 기간이에요. 무조건 잘해야 점수를 받습니다. 비판한다고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 지명되면서 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차관 인선도 관심입니다. 벌써부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경제부총리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유력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획재정부 장관 겸인데 정치인 출신이 이렇게 임명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참 요즘에 인사 얘기가 참 곤란해요. 인사 얘기를 하기가. 왜냐하면 집권 이제 아직까지 새로운 집권기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것 때문에 임기 내내 시달렸잖아요. 의원 출신 장관이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내각 구성은요, 헌법상으로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도상으로는 총리가 장관 추천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게 맞는데 대통령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결국 국무총리가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각제적인 요소를 생각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정말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나
각 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한 비난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갔다가 다시 국회의원 오는 거 이상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불과 뭐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공격해왔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을 또 다시 똑같은 기준을 대면 똑같이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번에 몇 명의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들어가면 아니 또 그 국민의힘 내각이다. 뭐 이렇게 또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 반복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참에 된다고 하면 그냥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미덕은요, 정치에서. 미국도 역시 그런 얘기들을 정치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참아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할 수 있도록 민주당 입장에서 인내해주고 또 당선인도 역시 역으로 인내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타나는 징후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 뭐 대표 선임하는 문제 가지고 인수위에서 막 공격했잖아요. 뭐 모렴치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서 청와대가 반발하고 이러는 문제들이라든가 뭐 그 외에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이 같이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것도 사실은 좀 참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 다음 정부에서 그냥 나가라고 막 내몰지 말고 그것도 좀 어찌 보면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게 이제는 좀 정착해서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좀 그렇지가 않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부터 본격적으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평가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결격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인내해주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좀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지방선거 때도 국민들이 조금 더 희망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호 의원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지금 새로운 경제부총리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 역시 재정 건전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 이상 국가의 빚을 늘렸다. 이것은 나라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힘 계열의 경제 전문가분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은 이 재정 건전성이 경제 운영의 주요한 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임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 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장관직 잘합니다. 제일 못하는 분들이 교수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장악도 잘 못하고 그냥 조금만 대우해주면 본인들이 그냥 장관 역할에 얼굴마담에 본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회의원 출신들은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가부 통일부 장관을 누구 시킬지 궁금해요. 여가부는 폐지될 곳이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서는 유지는 한다고 했지만 불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한 국민의힘 출신들이 몇 명이 갈까? 원희룡 본부장, 김은혜 대변인, 추경호 의원 이분들이 과연 입각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안철수 위원장의 몫은 누가 될까? 과연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협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연 협치의 이미지가 있는 분 물론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그러한 이미지가 있지만 장관급에서도 그러한 협치의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런 분들 누가 추천이 될까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짧게 장관으로 듣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그동안 비난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정 건전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유지하느냐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재정 건전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추경 50조 하자는 것 얘기를 어떻게 꺼낼 겁니까? 그러면은 다른 예산들을 줄여가지고 50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꺼내놓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단순히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 정책 기조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저는 감세로 또 돌아설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동안에 감세 얘기 꺼내왔단 말이에요.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하며 감세 얘기하고 축소 재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한국 경제 아직 살아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갈 거냐. 이런 얘기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손실보상 계속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은 그럴싸하게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거. 아니 빚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저도 빚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고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기도 하고요. 빚을 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논의 수준이 빚 내지 맙시다. 왜 이렇게 빚을 냈습니까? 여기에서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의로만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정책 운영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글쎄요. 일종의 이제 정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선동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이제 뒤에 따르는 문제들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여성가족부는 죄송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너무 미래가족부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데 여성부 관련 업무를 각 부처로 흩어지게 만들고 뭐 고령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출산율 문제만 다루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여성을 출산의 기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여성 문제를 어떻게 출산 문제랑 같이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김성환 그러니까 평론가님. 민주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세게 아마 저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 김성환 평론가님의 걱정스러운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국민들 편안케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하고 누가 되는지 보고 또한 경제 정책 잘못 수립하면은 그때 비판해야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장 교수님, 요 질문은 꼭 드려야 이 논의가 마무리될 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추경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쪽은 지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게 있다고 하지 제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출 구조 조정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그거 해봤자 1, 2조밖에 안 돼요. 지금 50조지만 17조 줬으니까 33조만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 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를 이 윤석열 정부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코로나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권이 너무 빚을 많이 늘렸다. 이것은 분명히 두고두고 비판받을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